안녕하세요. 소막 50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좀 부디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자, 직접적 고통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또 공개되고 있는 영화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장을 찾는 분들이 적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인 작품들인데요. 그 중에서 한국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란 영화의 감독은 김용훈이라는 감독이에요. 81년생이고요.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입니다. 그다음에 뭐 단편 작품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장진 감독의 거룩한 계보의 연출부 기록이 있네요. 이 작품이 이제 장편 데뷔작인데 이 작품으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도 유럽의 이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영화제인데요. 뭐 꽤 큰 규모의 영화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축구로 치자면 뭐 빅리그는 아니지만 내실이 있는 네덜란드 리그처럼 뭐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평이 아주 좋았다는 소리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경우에는 원작이 이제 일본 소설이에요. 소노 케이스케라는 이 작가의 동명의 원작 소설이 영화된 겁니다. 이 작품을 쓴 이 소노 케이스케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만화 카페 점장, 사우나 종업원 등의 이제 프리터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좀 추리나 그러니까 일종의 스릴러 소설들을 이제 발표하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등장인물들부터 좀 살펴보죠.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전도연이 연기하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이제 약간 좀 미스터리한, 그 영화가 시작한 다음에는 처음에 등장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영화가 뭐 1시간 정도? 뭐 정확하게 시간 안 재봤습니다만 그 정도 지나야지 등장을 하는데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이 인물은 아마 소설에서는 실제로도 최영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우성이 연기하는 태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세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연희와 동업한 사업의 실패로 사채업자인 박 사장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뭐 세속적인 인물이죠. 배성우가 연기하는 중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중년 이제 막 대학생 딸을 두고 있는, 이쪽에 이제 영화의 실제 인물의 나이는 뭐 거의 한 50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 하던 횟집을 좀 접고서 호텔 사우나에 이제 일종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옛날에 횟집을 했던 그런 이제 집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신현빈이라고 해서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젊은 배우죠. 뭐 30대 실제로 배우입니다만, 신현빈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여성이에요. 모종의 빚을 지고 일종의 지금 룸스랑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이 남편이 이 폭력 남편입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여성이죠. 배성우가 연기하는 중만의 곁에는 부인으로 이제 진경 배우가 연기하는 영선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영선이라는 인물은 이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그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순자라는 인물인데,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평택항의 국제터미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이 정우성이 연기하는 태영을 괴롭히는 이 잔혹한 속물 사채업자로 정만식이 연기하는 박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 아주 전형적인 이제 욕망과 폭력성으로 점철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미란이 만나는 인물로 이 술집에서 만난 그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 역할인 진태라는 인물이 이제 정가람 배우가 연기합니다. 젊은 배우죠. 뭐 사등이란 그 영화에서 그 첫 장면 앞부분에서 이제 변죽 좋은 인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배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붕어라고 박지원 배우, 요즘에 이제 조연 배우로 많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박지원 배우가 이 붕어 역할을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태영의 먼 친척으로서
그 룸살롱의 일종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태양은 이제 정우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제 그 정만식이 연기하는 박 사장 옆에 있는 일종의 직원인데, 그러니까 아주 살인이라든가 이 뭐 그런 걸 내장 먹기를 좋아하는 좀 아주 무서운 인물입니다. 되게 강렬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남는 인물이에요. 이 배진웅 배우가 연기하고 있어요. 자, 이 줄거리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 구조가 그 다층적인 인물들의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결로 그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는 이제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비우스의 띠 구조는 이제 앞에 맨 첫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 장면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서로 연관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첫 장면은 일단은 여기서 상표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예. 루이비통의 보스턴백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크레디트가 올라가면서 루이비통의 돈가방인 것이 거의 분명한 이 보스턴백이 보여지는 장면으로 들어가요. 사우나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사물함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배성우가 연기한 중만이 이제 뒷정리를 하다가 이 보스턴백이 치워지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보관함에 이제 그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관함에 넣는 거에서 시작하죠. 가져가진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태영의, 즉 정우성이 연기하는 인물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태영이 이제 박 사장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 그에게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 태영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일종의 호구라고 하는 자기의 동창인데 도망치고 있는, 그 다음에 돈을 밀항을 핑계로 어떻게 빼앗을까를 고민하는 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미란, 신현빈 배우가 연기하는 미란이라는 인물이 상황이 벌어지죠. 그 남편이 그 술집 종업원을 일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이제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들의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각자의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인물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돈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생겨날 돈들을 찾기 위한 겁니다. 미란의 경우에 즉 그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란의 경우에는 빚에서 벗어나야지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성구가 연기하는 중만 가족의 경우도 딸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쉬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돈이 절실해집니다. 뭐 아주 거친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는 정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연이라고 하는 인물, 전도연이 연기하는 연이라는 인물 역시 욕망으로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연이는 영화의 처음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중반부 정도에 이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 연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중만, 배성우가 연기하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애초에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녀는 이제 어떻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희생당하는 인물들이 이제 파멸해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구사일생하는 인물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 이야기적인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영화의 줄거리를 쭉 나열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들의 이제 벌어지는 뭐 살인들, 끔찍한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뭐 사고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상업 영화로서는 좀 용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메비우스의 띠 구성은 퀀틴 타란티노의 그 펄프 픽션 이후에 좀 한때 유행처럼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드문드문 사용되는 거거든요. 드문드문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구조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한 인물의 시점을 쫓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한두 인물의 시점을 쫓아가도 영화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업 영화에서는 좀 쓰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용감하게 썼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용감한 시도이고 그 이미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그 완성도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스피디함,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그런 빠른 리듬에서는 좀 막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끊고 다른 이야기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음악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뭐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잘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뭐 사용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긴 영화도 아니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를 좀 넘어가는 정도의 분량의 영화인데 그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고 있고 전적인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싫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화가 아주 뭐 긴장감을 쭉 가지고 가는 영화입니다. 소재라든가 이야기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그 미야비 미유키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변형주의 화차라는 영화 생각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뭐 이런 그 소설들은 꽤 있지만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변형주의 화차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이 정감이라든가 그 공감의 정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화가. 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우 냉혹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그 불나방 같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인물들로 그려지는 인물들이고 약간 동정에 가는 인물도 그런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게 되면서 조금 뭐랄까 미련한 선택이라고 할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치관의 형태에서 조금 변형되거나 이런 인물들이 되기도 하죠. 그런 영화의 성격들이 있어서 배우들은 자기의 역할을 아주 잘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캐스팅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인물은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연이라는 인물인데 실제로 영화의 러닝타임이 거의 중반쯤 지나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만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성은 사실 되게 압도적이에요. 되게 잔혹한 인물이죠. 잔혹한 인물이고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여성성이란 측면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좀 괴물 같은 성격의 인물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고 봅니다. 정우성 배우의 경우에는 뭐 그 예의 좀 그 예의 발음이라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건들거리는 뭐 되게 속물 같은 인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고요. 배성우 배우도 존재감이 훌륭하죠. 이 아주 서민적이고 약간 그 웃기는 대사 같은 것들도 있어요. 막 상황에서 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영상 보시면 그런 대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도 요즘에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현빈 배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물의 약간 미세한 변화들, 그 다음에 이제 독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영화의 그 배우들로서는 그 전체적으로 영화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 분량이지만 꽤 그 캐릭터에 잘 맞는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배우들도 다 조연 배우들도 뭐 한 역할씩 다 해요. 뭐 그 존재감이 뭐 특별하게 없거나 뭐 따지고 보면 뭐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 수 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힘이 꽤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배우들 그 역할에서 이 거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지독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이제 한국판으로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배경 공간을 평택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한정 지어놨어요. 평택이라는 공간은 그 여객터미널, 그 배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여객터미널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유흥가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 뭐 지금은 미군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흥가가 또 꽤 큰 규모로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욕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두드러진 공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 그리고 뭐 이 배성우가 연기하는 그 중만 살고 있는 공간은 좀 쇠락한 그런 옛 횟집의 모습들 같은 공간들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층적인 공간으로서 아주 좀 매력적인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시겠습니다만, 극장에 오시길 뭐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챙겨 보시면 한국에서 꽤 잘 만들어진 이런 좀 다층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뭐 넘버 3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꽤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접해보셨을 만한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고 사실은 잔혹한 설정이 꽤 많은 영화인데 표현 수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무섭게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아주 뭐 또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설정 자체는 좀 무섭지만 표현 수위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김용훈 감독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대한 소마 50일의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